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최광현 지음, 부키에서 펴낸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가족의 두 얼굴은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 테라피 책입니다. 이 책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학적 시선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지, 아버지를 닮은 남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인지, 내가 나고 자란 가족의 아픔이 현재 가족에게도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족과 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가족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불행을 현재 가족에서도 반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가족 사이가 일그러진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돌아보고 상처를 직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내면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지음. 일부 어린 시절의 나를 돌아보다. 1장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 아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얼마 후 나는 운 좋게도 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힘든 유학 시절을 버티게 해준 가장 큰 동력은 언젠가 어엿한 대학 교수가 될 거라는 기대였다. 이제 그 꿈의 초입에 들어서니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나 웬걸 첫날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의실을 찾아가는데 신임 교수를 알아본 한 학생이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권했다. 강의 시간이 다 되었기에 나는 사양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섰다. 잠시 후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학생이 들어왔다. 조금 전 커피를 권했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그런데 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의를 하는 도중 그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질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과 교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기 위한 질문. 이 학생은 후자의 질문만을 연속해서 던졌다.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으로 신출내기 교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학생의 의도를 파악한 나는 몹시 불쾌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학생과 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을 느낀 다른 수강생들은 불안해했다. 아마도 짓궂은 학생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교수의 우유부단함에 슬며시 짜증이 났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그런 질문쯤 유연하게 받아넘기며 학생의 의도를 살짝 꼬집어 비판했을 텐데 당시 나는 너무나 집요한 학생의 태도에 겁조차 났다. 심지어 그 학생은 수업에 대한 불만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까지 했다. 꿈에 그리던 교수 생활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강의 때마다 늘 그 학생 때문에 긴장했기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다. 교수를 꿈꾸던 시절이 언제인가 싶게 교수 생활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만감이 교차하는 터라 종강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음료수와 과자를 좀 사오게 해서는 학생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실 테이블을 원탁 형태로 배치하고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하필 내 옆자리로 그 학생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나는 잔뜩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려는 거야? 옆에 앉은 그는 자신이 반쯤 마시던 주스병을 들어 나에게 권하였다.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켰다. 아무리 젊은 교수라지만 새 주스를 권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 이것도 나를 무시하는 의도된 행동일까? 온갖 의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커피 한 잔 거절한 대가를 톡톡히 경험했기에 나는 그가 건네준 주스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데 정말이지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주스병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학생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복도에서 커피를 권할 때의 순진하고 맑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 우리 사이에 긴장이 있었냐는 듯 너무나 즐겁게 말을 이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학기에 또 들어도 되죠?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쨌든 주스병 덕분에 골칫거리 학생과 점차 친해지게 되었다. 그는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내 수업을 2번이나 더 들었다. 후일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비로소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처음 본 교수님께 나름 용기를 내어 커피를 권했는데 거절하셨잖아요. 무한하게 종이컵을 들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명치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도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과거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였죠. 비교적 냉담한 부모 아래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대부분 거절당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절의 상처는 부모에게 느꼈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을 그대로 나에게 투사하게 만들었다. 내가 거절한 커피 한 잔이 이 학생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기폭제가 된 셈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훗날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곤 하는데 이런 현상을 전이감정이라고 한다. 프로이트가 명명한 전이감정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상대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나는 이 학생의 전이감정으로 인해 졸지의 영문도 모른 채 한 학기 내내 고통을 당한 것이다. 둘째가 더 예뻐 보여. 전이감정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형제를 다르게 대하는 부모의 편애에도 대체로 전이감정이 작용한다. 부모의 자녀 사랑이 형제들 간에 똑같다는 의미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는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면담해본 내 경험으로 이는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공자님 말씀이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대부분 조금 더 정이 가는 자식, 다른 형제보다 한결 의젓하고 믿음이 가는 자식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말한다. 부모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자녀에게 잘해주고 반대로 어느 자녀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기도 한다. 세 자매 가운데 막내로 자란 수빈 씨.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던 집안 형편에 어린 시절은 늘 언니들과 불꽃 튀는 경쟁이었다고 회상한다. 가만히 있다가는 새 옷 한 벌 얻어입기 힘들고 극성을 떨지 않고서는 대학 진학도 어려웠다. 수빈 씨가 특히 강하게 질투를 느꼈던 사람은 부모의 기대가 많았던 큰언니였다. 수빈 씨는 현재 결혼해서 딸만 둘을 두었는데
이상하게 첫 딸에게는 정이 안 가고 하는 짓마다 자꾸 미운 감정이 올라온다. 반면 둘째는 볼 때마다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훨씬 더 잘해주게 되더라는 것이다. 수빈 씨의 무의식 속에 첫 딸을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하였던 첫째 언니로, 그리고 둘째 딸을 언니들과 경쟁하면서 늘 치였던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는 전이 감정이 일어난 탓이다. 사실 수빈 씨가 둘째 딸에게 유독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은 지난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었다. 아버지를 대신할 남편을 찾다. 전이 감정은 특히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배우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남편 또는 아내는 상대방의 요구를 다 수용해 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바라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과도한 요구는 이내 실망과 불만, 후회로 바뀐다. 남편의 무관심과 이기적인 성격에 지쳐간다고 호소하는 20대 후반의 민영 씨.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 때문에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과도한 실망감에는 어떤 까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영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너무나 좋아하고 따르던 아버지였는데 일찍 돌아가시자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민영 씨는 처녀 시절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많은 남자들이 접근해 왔지만 마음이 안 갔다. 그러다가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의 한 남자를 만나면서 몹시 끌렸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다. 민영 씨는 남편에게 전이 감정을 느끼고 있던 것이다. 아버지가 못다 주고 간 사랑을 남편이 채워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부부 생활에서는 남편 역할만이라도 잘하면 대박이다. 남편은 남편일 뿐 아버지가 아니다. 남편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민영 씨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았다. 남편이 주말에 피곤해서 자고 있는 꼴조차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어린 딸을 무등 태우고 산책을 하거나 솜사탕을 사주면서 주말 시간을 보냈다. 피곤에 지쳐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애처로움보다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남편에게 아버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기대한 민영 씨 자신의 문제가 더 컸다. 부부 상담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해 남편을 만나보니 내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한다고 생각했을 뿐 자신이 아내의 아버지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 늘 가정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남편 역시 아내에게 상처받고 있었다. 부부가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거나 도저히 부부관계가 힘들어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더욱 개연성이 높다. 전이 감정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들, 즉 높은 전이 감정 경향성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가 크다.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연히 상대방을 탓하는 식으로 전이 감정이 생긴다. 상대의 결점과 단점이 결혼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공격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자신이 느낀 결혼 생활의 고통과 아픔이 전이 감정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전이 감정을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전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안에는 평생 도망치거나 숨기려 했던 상처와 고통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첫 대학 강단에 선 교수를 힘들게 했던 그 학생도 자신의 호의를 거절당했을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문제는 쉽게 풀렸을 것이다. 마음이 상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이 감정이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상처에 기인한 것임을 분리해서 인식한다면 갈등의 해결점을 찾는 일은 매우 쉬워진다. (2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여도 외롭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지인 중에 늘 외로움을 호소하는 교수 한 분이 있다. 그녀는 여러 형제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특별히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여서 부모는 많은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항상 바빴다. 부모를 대신해서 그녀에게 살가운 애정과 관심을 주었던 사람은 이모였다. 함께 살던 이모가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삿짐을 실은 차가 떠날 때 나는 울며 불며 가지 말라고 매달리다가 급기야 용달차에 따라 올라탔어요. 이모도 애처로운 마음에 결국 이사하는 집까지 데리고 갔는데 세를 준 집주인이 어린아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애가 없다더니 말이 틀리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따지더군요. 하룻밤이라도 재워보내려던 이모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다시 돌려보내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염없이 울었는데 그 당시 돌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이 30년도 지난 지금까지 생생하게 가슴속에서 느껴져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는데 난 아직도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녀는 늘 순간순간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과거 이모가 그랬듯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도 언젠가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뼛속 깊이 외로움에 사무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홀로 있어 외롭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홀로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나는 늘 외롭다. 어린 시절이 외로웠던 사람은 늘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사람일수록 외롭지 않으려고 평상시 애를 많이 쓴다. 일에 빠져들거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챙기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분주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떨쳐낼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외로운 처지가 아닌 사람이 왜 매사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일까? 감정 채널이 고정된 결과이다. 우리의 감정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감정 채널이 한 곳에 고정되면 계속 같은 감정에 사로잡힌다. 마치 1번부터 수백 번대까지 수많은 방송 채널이 있지만 채널을 한 곳에 고정시키면 게임 방송은 계속 게임만 틀어주고 스포츠 방송은 24시간 내내 스포츠 중계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이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였는가는 평생 동안 간직될 감정의 채널을 고정시키게 만든다. 어린 시절 경험한 외로움이 평생 지속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형성하게 될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며 이것은 친구, 연인, 부부, 자녀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가 어떤 틀이었는가에 따라 이후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 외로웠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외롭게 느끼고 일상 속에서 외로운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외로움이 자기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대부분 자신의 환경이나 가족, 주변 사람을 탓하기 쉽고 자기 자신이 외로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모른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주위를 탓하는 비근한 예 중 하나가 동창 모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창 모임에 가는 것을 따분한 일이라고 여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면 글쎄 나가봐야 좀 성공한 놈들 자기 것이나 하고 재미도 없고 뻔한 자기 직업 이야기나 하고 매번 그렇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사실은 동창 모임이 지루한 것이 아닌 동창 모임에 있는 내가 외로운 것이다. 나 자신이 동창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 불편해하는 것이다.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까?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화 가운데 하나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이다. 실제로 외로워서, 옆구리가 허전해서, 혼자 밥 먹기 지겨워서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결혼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외로워서 결혼한 사람들일수록 혼자일 때의 허전함과는 차원이 다른 외로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결혼하기 전 자취생활을 오래 하였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텅 빈 을씨년스런 자취방의 싸늘한 기운이 싫었다. 해결책은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온기를 나누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나는 애인을 만들고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에도 고독과 외로움은 여전했다.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 정서적으로 깊은 단절이 찾아왔다. 그런 순간에는 차라리 자취방을 혼자 뒹굴며 외로움을 견디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대개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따라 내가 받는 상처의 강도는 세진다. 고독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은 언제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 바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 친한 친구, 부모, 애인이나 배우자 등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낀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 한 번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다가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는 가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화려한 싱글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외롭지 않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노랫말처럼 미혼이면 외롭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다면 어떻게 이 외로움의 무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취방 시절에나 결혼 이후에나 늘 외로움을 느끼고 살기는 마찬가지인 나보다는 전 세계가 공인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조언을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4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린 사랑의 기술의 저자 에리 프롬은 그 책뿐만 아니라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이다. 프롬은 상담이란 자기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을 따져보면 상담을 받는 행위 자체가 정신적 치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므로써 불행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어린 시절 외로웠고 상처받았지 라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정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안다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안다를 뜻하는 단어가 5가지가 넘는다. 에리 프롬이 자신을 알게 된다는 말은 곧 자기의 상처를 마음과 감정으로 직면하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상처를 알게 되는 사람은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을 짓눌러 오던 외로움과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려 더 외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의 원인을 알게 된다. 물론 자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따라오던 외로움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한 불안은 생활 습관처럼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체를 알고 나면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외로움의 실체를 안 다음에는 이제 매일 일상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오면 그 감정에 함몰되어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객관화시키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면 그래,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의 관계 패턴과 감정 채널을 반복해서 재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순간 치밀어 오르는 외로움과 불안을 잠재우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유라는 말은 상처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지난날의 상처는 깨끗하게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날의 상처로 더 이상 현재의 내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상담을 받았지만 왜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느껴지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상담을 했다고 우리의 상처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기의 상처를 잘 인식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여 드디어 그 상처가 주는 고통을 본인 스스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게 될 따름이다. (3장) 어린 시절 외로웠던 남편.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한 아이가 있다. 장사를 하는 부모님은 밤늦게나 집에 돌아왔고 그는 형제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외로울 때면 언제나 집 계단 아래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은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아이는 이제 자라서 40대 초반의 회사원이며 한 여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가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외롭다.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도 자녀들이 아빠를 필요로 해도 언제나 가정 안에서 겉돌고 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린 시절 외로움에 사무친 채 쪼그려 앉아있던 집 계단을 찾아간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가족들과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오랜 상처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이, 아빠가 필요하다. 부인은 늘 일만 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아빠, 오늘은 집에 놀러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아빠와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다. 이 가정에 남편의 아빠의 자리는 부재 중이다. 일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3명쯤은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 부인은 자조적으로 말한다. 돈 버는 남편,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 아이들과 다정하게 놀아주는 남편. 이 남편이 일을 우선시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고 가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것이다. 남편 스스로가 만든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아내와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처받았을 때 누구를 찾는가? 당신은 어렸을 때 상처받거나 좌절하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습니까? 내가 내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개 눈이 동그래진다. 오래된 이야기라 까맣게 잊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 상담사가 또 무얼 들춰내려고 이러나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잠시 머뭇거리던 내담자들이 내놓는 가장 많은 대답은 아무한테도 안 갔어요 라는 것이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강아지를 껴안고 숨어 있었다는 등의 대답이 돌아온다. 부모님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분들이 없어서 또는 너무 바빠 보여서 말할 수 없었다는 대답도 많다. 사람들은 힘들거나 괴로울 때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지한다. 그 사람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의지하는 대상이 꼭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게 속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분노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 상담사이며 CNN과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한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상담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비벌리 엔젤은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인 부모의 따뜻한 포옹과 말 한마디는 상처난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해준다. 무언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도 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한 번도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이미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만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